존재했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언젠가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습니다. 원자, 행성, 별, 그리고 은하들.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거의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죠. 바늘급보다 수백만 배나 더 작은 부피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생각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느껴져서 강하게 거부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아마도 현실에 아주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우주의 기원이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뇌세포를 산산조각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빅뱅이 왜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이 엄청나게 아찔한 질문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문화와 종교는 태고적부터 우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연성을 설명하려는 신화적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우주의 존재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 진지하게 답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현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그 첫 순간들의 역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추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당황스러운 현상 중 하나의 핵심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우주의 탄생과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설명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머릿속이 꼬일 정도로 생각해본다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우주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전체가 바늘급보다 훨씬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밀도와 수십억 억도에 달하는 온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 이 이론을 처음 접하면 제정신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가 언젠가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은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초에 빅뱅 이론이 등장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이 이론이 상식을 유아 프레스처럼 거칠게 짓밟으면서도 우리의 관측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이론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우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새겨진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었고, 처음에는 이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던 서더시타인처럼 뛰어난 지성들조차 결국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 중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확실한 것은 우주의 움직임, 그리고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빅뱅 이론의 아이디어는 지난 세기 초 일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우주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곳에 있는 은하들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 하늘의 어떤 방향을 연구하든 그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은하들은 더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거대한 규모에서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이 처음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이 발견이 세상에 널리 받아들여지던 세계관을 마치 무거운 철문처럼 거칠게 내리치며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이고 불변하며 우리가 관측하는 모습 그대로 항상 존재해왔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별이 태어나고 또 다른 별이 죽을 수는 있었지만 그 엄청난 광대함 속에서 우주 전체는 항상 존재해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에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현상의 발견은 우리가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팽창하는 우주에 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았으니 우리는 그 실마리를 따라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거에는 은하들이 서로 더 가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망원경이 심우주를 관측하고 훨씬 더 젊었던 우주를 바라볼 때 이것이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큰 규모에서 은하들이 지금보다 2배 더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고, 더 먼 과거에는 4배 더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으며, 또 그 이전에는 8배 더 가까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화를 거꾸로 돌리듯이 우주를 되감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당시 들어있던 공간의 크기를 줄여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되감아 보면 우리는 정차 거대하고 차갑고 비교적 텅 빈 우주에서 놀랄 만큼 작고 밀도가 높으며 극도로 뜨거운 어떤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요소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온도와 공간 부피당 복사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논리를 따라오셨겠지만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을 계속 줄이다 보면 결국 우주 전체가 별의 표면만큼 뜨거워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은 너무나도 조밀하게 압축되어 빛조차도 더 이상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별의 표면보다 더 뜨겁고 빛조차도 그 안을 다닐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에 모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매우 이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오래전 우주가 실제로 그런 상태를 거쳤다면 그 흔적이 하늘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겁고 압축된 상태에서부터 공간이 팽창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다시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둠에 잠긴 우주는 팽창하면서 식어가고 갑자기 거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전에 갇혀있던 모든 빛이 한순간에 자유롭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가 거의 순식간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변한 바로 그 순간에는 우주 전체를 적시는 일종의 빛의 섬광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광, 즉 빅뱅 이론이 존재를 예측했던 그 빛의 흔적을 우리는 결국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때때로 화석 복사 또는 CMB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통해 포착한 우주의 기원에서 온 빛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느 방향을 관측하든지 간에 이 빛은 우주를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어둠이 끝난 이후 빛이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 이미지는 원시 우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자체로 영상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 기원의 문제를 아무리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봐도 공간의 모든 지점에 이 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과거에 잠시나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더 뜨겁고 더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는 사실로밖에 거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방정식이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디오파 영역에서 하늘을 보면 금방 분명해집니다. 이 복사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 범위에 위치해 있고 우주의 모든 영역을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빛은 우주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시기에 방출된 것입니다. 이 빛은 방출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주를 여행해왔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불투명해서 투명해질 때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복사의 강도는 상당히 컸고 그 당시 우주 전체는 강렬한 주황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빛은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붉은색으로 변해갔고 결국에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8억 년 동안 팽창하는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온 끝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그 위험을 잃어버렸고 파장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오늘날에는 지친 듯한 미약한 라디오 신호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196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 복사가 탐지되기 전부터 이 놀라운 빛의 배경 잡음의 특성은 빅뱅 이론에 의해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138억 년 동안 팽창하는 우주를 여행하며 지친 이 빛이 오늘날에는 겨우 영하 270도 정도의 온도를 가져야 한다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측정한 그 값입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와 나이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원시의 빛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겨우 38만 살이었을 때 방출되었다는 사실까지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의 지름은 지금보다 거의 1000배나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잠시 제쳐두고 시간 속에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문제는 CMB가 방출된 시점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의 처음 38만 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당시 물질이 너무나도 밀집해 있어서 빛이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 법칙에 대한 지식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최대한 멀리 되감아 볼 수 있고 더 뜨겁고 작아지며 밀도가 높아지는 우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 직후로 자주 묘사되는 그 순간까지 우주의 모든 물질이 거의 같은 장소에 모여 있게 됩니다. 야심찬 일이지만 시도해 봅시다.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거꾸로 이어가 봅시다.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퍼지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우주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부분은 지금보다 수백만 배나 더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겨우 38만 년에 불과했고 그 온도는 많은 별들의 표면 온도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지점은 약 2700도까지 가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온도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Une sorte de soupe de 그리고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전자들의 특성 때문에 빛의 입자인 광자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시간의 시작점으로 계속 되감는다면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우주의 역사에서 불과 몇 분 지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설적인 출발점에서 길어야 몇 분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 전체가 별의 중심부처럼 극한의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상할 수 있듯이 우주가 존재의 처음 몇 분 동안 수억에서 수십억 도까지 순간적으로 완전히 가열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빅뱅 이론은 이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흥미로운 아이디어처럼 세 번째 증거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상에 도달해서 머리를 좀 굴린 후에 그 광경이 정말로 아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우주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많은 양의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고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입니다. 수백만에서 수십억 도에 이르는 온도와 극도의 밀도가 결합될 때만이 일부 원자를 파괴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모든 별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물질의 복잡화 과정을 우리는 항성 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이루는 많은 원소들이 바로 이 과정 덕분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항성 핵합성만으로는 엄청난 양으로 존재하는 이 원소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소와 같이 우주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순한 원소들, 즉 우주 전체 원자의 질량 중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수소 같은 원소들 말입니다. 하지만 수소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이 자신의 생애 초기에 빛나기 위해 기본 원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복잡한 원소가 별에서 단순한 원소로부터 만들어진다면, 별이 그 단순한 원소를 만들 수 없다면 그 단순한 원소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주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별의 중심과 비슷한 조건에 놓였다가 공간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갑자기 식어버린다면, 그러면 그 우주가
입자들이 수백만에서 수십억 도에 이르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면 아주 독특한 원자 조성을 갖게 됩니다. 그 조성은 바로 우리가 우주의 최초 별들에서 관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망원경을 우주의 가장 오래된 별들을 향해 겨누면 그 별들의 조성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최근의 별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의 별들이 방출한 물질 구름에서 형성된 이 별들은 복잡한 원소들로 풍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 무렵에 일어난 이 새로운 원소 생성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던 순간 우주의 구성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비할 데 없이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입자물리학의 법칙을 팽창하는 우주에 적용해 보면 우주가 몇 분 동안 별의 중심과 비슷한 상태에 머물렀다가 온도가 융합과 새로운 원소 형성의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는 73.9%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헬륨은 약 24% 미만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우주의 최초 별들에서 관찰되는 비율과 일치합니다. 헬륨은 별들이 이런 비율로 만들어낼 수 없는 원소인데, 별들이 헬륨을 생성하기 시작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은 약 50억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아직 중심부가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헬륨을 만들기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더 놀라운 것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5만 개 중 하나는 중수소, 즉 그 핵에 중성자가 추가되어 약간 더 무거운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비율과 일치합니다. 5만 개 중 한 개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수소는 우주에서 7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중수소 원자는 매우 약한 원자 중 하나로 별 내부의 조건을 견디지 못합니다. 온도가 100만 도를 넘으면 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핵반응에 의해 중수소는 쉽게 파괴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중수소가 존재하려면 우주는 반드시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거친 뒤 갑자기 식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주의 최초 별들에 존재했던 모든 원소들의 비율, 예를 들어 리튬, 베릴륨, 그리고 붕소 같은 원소들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연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 이 원소들의 비율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값과 소수점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업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음식 접시를 보고 맛보거나 냄새도 맡지 않고도 그 재료와 조리 시간, 사용된 오븐의 종류와 세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음식이 만들어진 지 138억 년이 지났다는 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컨대 초기 우주의 구성에 대해 이렇게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 핵합성은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컫는 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주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 전체, 즉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원자의 약 63%를 차지하는 수소 원자들이 시간의 시작 무렵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의 상당 부분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우주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처음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전망이 멋질 거라고 약속드렸죠? 이제 정상에 도달했으니 내려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우주를 거꾸로 되갚는 게 가능합니다. 원시 핵합성이 일어날 때 수십억 도에 달하는 온도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자가속기에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원자 핵들을 서로 충돌시키며 도달할 수 있는 값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LHC에서 수행된 실험들은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5조 5천억 도까지 가열했을 때의 거동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빅뱅 직후 처음 수백만 분의 1초 동안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조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리 실험이 재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두뇌와 그들이 만든 이론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이 이론들이 스스로 역할을 이어갑니다. 이론 물리학의 방정식을 파고들면 우리는 우주가 겨우 10의 마이너스 30제곱초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모래알 크기의 부피 안에 담겨 있었던 당시의 조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로 가면 자연의 근본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법칙들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플랑크의 벽이라고 부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시간을 거슬러 더 멀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진정으로 견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론에 따르면 그때 우주의 거의 모든 질량은 엄청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10만 9도 정도에 이를 때는 어떨까요?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가 원자 크기보다 수백만 자 배나 더 작은 부피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플랑크의 벽이라는 아찔한 경계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계는 정확히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그 벽 너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으실 겁니다. 저와 전 세계 수만 명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플랑크의 벽에서 우리의 모든 방정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벽은 0초가 아닌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존재한다 해도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경계 근처의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경계 자체나 그 너머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경계는 여전히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빅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의 최초 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설적인 0초와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였던 순간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 멀리 되감아도 필름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항상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은 실제로 우주의 탄생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 뒤에 우주의 시작이 숨겨져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 커튼 반대편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날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벽에 몰리게 된 것이죠. 자연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방정식들은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밀도와 온도는 무한대로 치닫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이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무언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모든 거리가 0이 되는 그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충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현실, 상식, 두뇌, 시작과 끝의 개념, 그리고 쓰레기통까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문장들의 매 단어 사이사이마다 플랑크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아주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경이로움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아주 작은 것도 빅뱅 순간에 이미 존재했던 기본 입자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먼 과거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도요. 이 벽은 존재하지만 단지 우리의 지식 한계를 나타내는 경계선일 뿐입니다. 빅뱅 이론이 아무리 놀랍고 직관에 반한다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관측 결과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들은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를 거쳤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증거가 쌓인 끝에 빅뱅 이론이 한때는 그 황당함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굳이 말하자면 자연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기고 소화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때로는 가장 맛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여담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영상 아래 영상을 보기도 전에 자주 달리는 댓글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그래봤자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야. 하지만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론이란 서로 일관성 있는 가설들의 체계입니다. 관찰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인 규칙과 검증된 지식들이 결합된 집합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 진화 이론,
빅뱅 이론 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사고 체계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들은 수십 년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론들을 흔들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전통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주의 거대 구조의 크기와 형태 또는 입자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다면 장피에르 루미네의 저서를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일부러 몇 가지 생략을 했고 약간의 시적 허용도 사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의 시작에 대한 이미지에 항상 따라다니는 오해에 대해 다루고 그 증거를 넘어서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빅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주는 여러분이 자신의 긴 존재의 아주 첫 순간들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끄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땅에 닿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마음이 내키신다면 TP에서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